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2021년 2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날이죠. 2월 2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강세장은 맞았는데, 뭔가 좀 여러분들 기운은 좀 빠지시죠. 왜냐면 오르다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김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좀 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종목별로, 그러니까 어제는 다 좋았어요. 어제는 뭐 웬만한 종목은 다 올라갔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다 엇갈리는, 빠지는 건 빠지고 또 오르는 건 오르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특정 종목 위주로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별로는 다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증시가 어쨌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박스권 장이에요. 여기 지금 박스권 등락인데, 오늘 아침부터 좀 들어 올리다가 오후에 밀려버렸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고, 시장은 계속 요 안에서 갇혀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천 이하는 오히려 비중 확대, 3,200에 근접할수록 현금을 조금 늘리는 것도 좋아요. 일부. 그래서 계속 철저하게 지금 한두 달 정도 박스권 등락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설날이죠. 설날 연휴가 또 있으니까 투자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냥 오르긴 힘들고 계속 당분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으로 시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급락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단기 조정 뭐 이렇게 받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지수가 레벨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요런 구간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급락에 대해 공포심 절대 갖지 마시고 과열은 시켜야 됩니다. 그 과열을 시키는 단순 조정, 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강세 마인드 버리지 마시고요. 다만 내릴 때는 제가 좀 오히려 사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증시가 급등할 때는 사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도 사는 거 아닙니다. 흥분하기 딱 좋아요. 이러면 또 와 이제 3,200, 300 간다 이럴 수 있거든요. 절대 저럴 때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우리는 항상 반대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박현주 미래에셋 금융그룹 회장, 뭐 유명하신 분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말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타이밍을 사는 투자는 거의 실패한다. 차라리 예금하라고 말하고 싶다. 타이밍은 누구도 못 맞춰요. 특히 이제 뭘 빗댔냐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타이밍 못 맞추니까. 예. 근데 뭐 그게 뭐 무조건 맞는다는 아닙니다. 그걸 잘하시는 분들 하시면 돼요. 뭐 ETF 가지고 나는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춘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단지 감에 의해서 이거 지수 빠질 것 같아서 인버스 사고, 지수 오를 것 같아서 레버리지 사고, 그러진 마시라는 거예요. 못 맞춰요. 제가 그때도 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귀신같이 맞췄다고. 근데 제가 이제 요 구간 찍고 나서 박스를 예상해 드렸잖아요. 2,940에서 3,250. 어떻게 보면 맞췄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거 이제 만약에 내가 맞췄다고, 그럼 이제는 3,200 가면 인버스 사고, 2,950 오면 레버리지 사고, 그럼 맞을 것 같잖아요. 잘 안 맞아요. 저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바뀌어요. 큰 틀에선 저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여기 뭐 ETF 하시는 분들이야 뭐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수 맞추는 거랑 종목 매매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으니까 주식 다 던지고, 여기 오면 주식 다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더 가는 경우도 있고요.
깨고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당시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타이밍은 못 맞추지만 방향은 맞추잖아요. 요런 방향이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좀 사야 되겠구나.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 적당하게. 올라갈 땐 여기서 조금 줄여놓고. 근데 뭐 만약에 100이라면 3200 근접하면 80으로 줄이는 거죠. 70에서 80. 주식 비중을. 근데 3000 깨졌거나 3000 근처로 와요. 다시 늘려요. 90, 100으로. 요런 거예요. 요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이지. 3200 가니까 그냥 100%다 던져버리고. 그랬다가 2900 근처 오면 다시 다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죠? 너무 좋죠. 100% 맞으니까.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타이밍 못 맞춥니다. 맞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예. 아무리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 70, 80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200에 혹시라도 근접하면 현금 좀 늘려놓으세요. 근데 뭐 거기에 따른 종목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예를 들면 뭐 SK처럼 나는 최소 1, 2년 가져가겠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건 팔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떤 기업을 내가 들고 있는데 수익은 좀 났는데 좀 애매하다. 장기 투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기업은 좀 줄여도 되고. 그래서 종목에 따른 맞게 여러분들이 좀 스타일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3개월 급등 한두 달 쉬고 다시 랠리 요걸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요 그림에 맞게 내려올 땐 좀 모아보자. 예.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에선 급락이 답이다. 급락할 때 사자. 예. 요 전략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타이밍은 재지 마세요. 누구도 못 맞추고 적당히 빠졌다 싶어서 내가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냥. 예.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그 욕심만 버리세요. 내가 무조건 저점에 사겠다.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르겠지. 이 욕심은 꼭 반드시 버리시고 대응을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어쨌든 좋았었고요. 예. 전체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좀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좀 김이 센 거 그게 좀 아쉬웠고 오늘 일단 철강주들이 포스코가 최근에 워낙 급락했는데 또 역시 낙폭가대로 오랜만에 올랐고요. 서비스 업종 오늘 네이버가 좋았고 섬유유보 FNF도 요새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잘 가네요. 그렇게 안 가더니. 그리고 전기가스, 화학, 예. 전기전자, 보험, 음식료. 오늘 제일제당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롯데칠성은 그 가격 인상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롯데칠성 기억나시죠 여기서? 근데 한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 주가 올렸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역시 좋은 기업은 그냥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험, 의약품 빼고는 오늘 셀트리온이 좀 안 좋았죠. 어제 셀트리온 급등, 오늘은 4%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화학섬유. 오늘은 코오롱 인도의 날입니다. 예. 효성 TNC는 좀 상승이 둔화됐고 코오롱 인도도 같은 섬유 쪽이죠. 근데 그건 되게 안 갔는데 물론 오늘 뭐 윗골이 많이 달았어요.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엄청나게 올렸더라고요. 그게 좀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주,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주도 오늘 좋았고요. 테마파크,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뭐 폴더블폰, 항공기 부품, 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들 올라갔어요. 다 이제 오늘 하락한 쪽은 램데시비르, 콜드체인, 해운, 조선, 예. 이런 기업들 일부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로 조금씩은 다른 모습들이 나오지만 대개 전반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장 따라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투자자별 종합으로는 오늘은 외국인이 있었어요. 어제도 사고. 오늘은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도가 좀 아쉽고, 연기금은 정말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뭐 이유가 어찌됐건 뭐 주식 비중 규정이니까 줄인다고 하는데, 아무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식을 하도 팔아 듣기니까 하루에 막 2, 3천 원씩 팔아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들만 샀고, 외국인 기관은 조금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코스피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좀 반등한 상태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밀리지도 않고 뭐 오르지도 않고, 예. 환율도 약간 박스권 그 옆으로 그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여기서 위로 튀면 안 좋아요. 되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환율이 꺾인다면 증시는 다시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만 보면 약간 좀 증시는, 예, 변곡점에 있다. 요 고비를 잘 넘겨주면 또 올라가는 거고, 못 넘기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조정장이 좀 당분간 이어지겠죠. 예탁금은 68조 원 정도 계속 고공행진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시황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아무튼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금리도 안정감 찾고 이틀째, 미국 증시 좋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 뭐 어제 워낙 잘 나왔고, 삼성전자가 움직여주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거래소가 증시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래소 대형주가, 예,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은 확실히 좀 이끌어. 그 중에 뭐 대표가 네이버죠,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조금 밑거리 달았어요. 요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애널리스트 시각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85,000원, 8만원 사이 여기는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1분기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톤을 낮췄는데, 아무튼 올해 핵심은 디램보다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거기에 실적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뭐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제가 그 유한타 증권의 그 뭐죠?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보고서 하나 보여드렸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지난 1월 18일 날 미리 나왔던,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OLED 장비에서. 예. 올해는 분명히 삼성에서 설비를 발주할 거다. 워낙 주가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삼성이 지난 몇 년간은 수주를, 그러니까 발주를 안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겠냐, 하반기에는. 네. 애플 물량도 있고 중화권 물량도 분명히 있는 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이패드에도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삼성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폴더블 폰도 많이 확대되고 다 지금 면적이 증가하는 상품들이죠. 패널 면적. 그래서 되게 좋을 걸로 언급을 해줬고 AP 시스템, SFA 두 종목을 일단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내용과 비슷해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애널리스트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애널리스트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유안타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게 보는 그 보고서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롯데 칠성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요새 뭐 음식료 회사들 다 비슷해요. 예. 지금 다 그 단가 올리죠. 예. 가격 인상이 들어갔고 칠성 사이다 어제 뉴스 보여드렸죠. 칠성 사이다가 가격이 올라간다. 바로 다음날 보고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 가격 올리는구나. 실적 좋아지겠네. 바로 근데 애널리스트가 또 썼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크게 올랐고 예, 아무튼 목표 주가 14만 원을 올렸고요. 예, 롯데칠성 또 맥주도 있죠. 예, 그래서 일부 제품 가격 인상했고 맥주 공장을 이게 수제 맥주 업체들한테 저는 참 맥주 좋아합니다. 제가 평일엔 못 마셔요. 평일에는 또 이게 또 3000% 갑자기 빠지는데 저는 평일에는 예전에는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평일에도 이제 집에서 반주로 좀 맥주 한 잔씩 마시곤 했어요. 거의 한 잔 마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새는 아예 왜냐면 이제 제가 맥주를 마시면 저녁에 일을 못 해요. 저녁에도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주말에만 마십니다. 주말에. 예. 저는 어쨌든 맥주 팔아 소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무튼 여기 수제 맥주, 수제 맥주 맛있죠. 예. 수제 맥주 업체들에게 공유하여 OEM 생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러니까 맥주 공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수제 맥주 업체들한테 이제 뭐 사용해라 이거죠. 거기서 나오는 그 매출도 향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Q도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한 것 같아요. 4분기는 별로 안 좋아요. 4분기는 뭐 일단은 왜냐면 작년도에 그 4분기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슈도 좀 계속 있었고 해서 지난 3분기보다는 4분기는 조금 실적은 다운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인상해서 이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 세븐브로이 그 다음 곰표 밀맥주 이게 엄청 인기라고 하는데 이 맥주 생산 OEM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워낙 잘 팔리는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게 보셨죠? 요새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곰표자 이렇게 해가지고 밀맥주를 생산 농인 중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롯데칠성이. 그리고 이게 탄산음료 가격 추인데 계속 올라가요. 콜라는 계속 매년 조금씩 올리고 사이다는 지난 몇 년간 정체돼 있었던 게 이번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다가 정말 오랜만에 콜라는 LG생활건강 거예요. LG생활건강이 수입해다가 유통 판매하는 거고 사이다는 그 이제 롯데칠성 거죠.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 대해서도 뭐 교보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22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 이마트도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영진 부회장에 대해서 좀 일부 주주분들이 왜 야구단 인수했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야구단 인수는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뭐 돈이 엄청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마트 돈 많아요. 그리고 그 얼마죠? 그 인수가 있죠. 인수가 1,500억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야구단 인수를 무슨 돈으로 하냐면 부동산 팔아서요. 부동산 팔아서 그러니까 자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야구단은 옛날처럼 막 적자나는 사업 구조는 아니거든요. 과거처럼. 그걸 통해서 이마트는 그 소비자형 기업이잖아요. 소비자들하고 약간 이제 이미지도 더 좋게 만들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근데 인수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냐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미 반영됐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마트 그 야구단 인수에 대해서는 몇 년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파티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집에서 내식을 하는 거죠. 밖에 안 나가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 장보기 비중이 일단 계속 확대되고 있고 스타크는 국내 신선식품은 절대 강자죠. 예. 그래서 워낙 물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거를 네이버가 탐내는 거죠. 네이버는 물건을 안 갖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잖아요. 네이버 쇼핑은 있는데 뭐 어쨌든 물건을 중간에서 뭐 소개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개 역할이지 네이버가 하는 건 결제하고 뭐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사업 구조도 안 가지고 있는데 신세계 이마트랑 딱 제휴를 하게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네이버 멤버십에 등록하면 뭐 예를 들면 신세계에서 뭐 물건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더 준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네이버를 이용해서 이마트나 신세계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베너핏을 주는 거. 그리고 이마트나 신세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죠. 네이버의 결제나 이런 쇼핑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은.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뭐 네이버 수장과 이마트 수장이 왜 만났겠어요? 그냥 뭐, 뭐 서로 면담하려고? 그건 아니죠. 예.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와 신세계,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과 그 네이버 간의 뭔가 협업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야구단 인수는 아무튼 이제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마트도 주가 흐름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 다 그러죠. 장중에 급등하다가 다 밀려버렸어요. 오늘 다 그래요. 가다가 오후에 좀 밀려버렸죠. 증시가 약간 밀리니까. 예. 근데 요게 이마트 큰 차트, 그 큰 흐름의 차트인데 월봉 보면 아직도 예,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쉬어가는데 이마트도 일단 지금 바로는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요. 바로 뭐 랠리가 나온다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인 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네이버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안 맺으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예, 그때가 좀 모멘텀이 발휘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우리가 관찰은 해보자고요. 비나텍은 제가 수소하면 효성 첨단 소재 계속 강조드렸죠. 근데 이 회사도 수소 연료전지 부품 회사 슈퍼 캐퍼 몇 번 소개는 해드렸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들어가서 슈퍼 캐퍼시터가 하는 게 예, 뭐 빠른 충방정 속도, 예, 뭐 높은 출력, 전압도 좀 잡아주고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중형 슈퍼캐퍼시터 글로벌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쪽에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MEA와 촉매, 지지체. 이게 이제 그 약간 상하프론테크가 이걸 만들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뭐 또 다양한 부품들을 비나텍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MEA. 이거를 이제 2024년 말까지 400만 정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했고 상당히 수소 쪽으로 좀 약간 특화돼. 물론 이 슈퍼 커패시티가 수소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공부는 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비나텍도.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하고 코오롱인더가 아무튼 이거는 정말 와 그냥 축하드려요. 아무튼 그죠. 그냥 뜻하지 않게 오늘 들고 가셨던 분들이 먹었죠. 이게 코오롱인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진짜 이것도 너무 안 가가지고 아주 답답해져서 죽겠더라고요.
아, 예전 여기 기억나요. 11월 말에. 왜냐면 그때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그때 보고서가 나왔어요. 코오롱 인더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봐야 될 때다.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좋은 그림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이 당시는 작년이니까 좋은 그림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섬유 회사고 뭐 필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의류죠. 의류도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그 상하 프론테크 하는 그것도 이번에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다양하게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안 갔어요. 실적도 안 좋고. 또 코오롱 그룹이 아시잖아요.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니 코오롱 티슈젠 같이 약간 좀 이미지가 그때 임상 실패에 대한 뭐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뭐 바꿔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임상 데이터가 잘못돼가지고 기업 이미지에 완전 오명이 씌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할인을 받았는데 어차피 코오롱 인더는 크게 관계가 없는 기업이고 근데 올해 분명히 의류 쪽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섬유, 아라미드 섬유, 특수 섬유 필름도 얘네가 만드는 그 CPI 필름이라고 있어요. 색이 없는 네, 그 필름이 원래는 폴더블 폰에 쓰였는데 그건 이제 최근에 퇴출되는 분위기고 어디에 들어가나 롤러블 폰 거기에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도 있고 수소 연료전지 모멘텀도 있고 더 이상 나쁠 거 없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안 가요. 너무 안 갔죠. 잠깐 또 반등, 원위치, 폭등. 그러니까 이게 주식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느끼실 거예요. 와, 결국엔 내용이 좋고 성장하는 게 보인다면 당장 안 가도 몇 달 후에는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코오롱 인도도 제가 많이 물어보신 걸로 알아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역시 엉덩이가 무거운 분들이 이겨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현주 회장님 얘기를 해드렸지만 타이밍 재면 안 돼요. 예, 괜찮다 싶으면 그냥 사서 가만히 가져가는 겁니다. 예, 회사에 문제 생기기 전까지.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크게 튀기도 합니다. 저렇게 하루에 2, 30% 올라버리면 1년 장사 끝나는 거예요. 한 종목에. 1년에 20%면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단 하루 만에 끝나버렸죠. 물론 11월부터 샀다고 치면 2달. 거의 한 2달 정도 걸린 거고. 근데 오늘 왜 올라갔냐? 실적이 좋대요. 4분기 564억, 무려 400%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환율이 안 좋지만 타이어 자동차, 예, 이 회사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에어백, 타이어 코드. 그리고 겨울철 기온 하락으로 코오롱 패션 아시죠? 패션 부분도 좋아지고 패딩이 잘 팔려서. 아라미드 섬유가 있어요. 되게 단단한.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근데 이 코오롱 인더는 아라미드라는 섬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또 51%나 증가하고 작년에도 증가했는데 올해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 증가했는데 그리고 타이어 코드 수요 증가,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개선되고 코로나19 완화로 패션 부분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 아라미드 경우 이게 증설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나 봐요. 베트남의 타이어 코드 플랜트 공장 이게 그러니까 이 코오롱 인더가 하는 사업이요. 약간 뭐 어떠세요? 효성 첨단 소재랑 거의 겹쳐요. 비슷해요. 타이어 코드 효성 첨단 소재도 하거든요. 얘도 하고 있고 비슷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는 약간 경쟁 그룹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첨단 소재 혼자 날라갔고 코오롱 인더는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목표가를 이거 보세요. 무려 56,500원에서 87,000원으로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 월봉인데요. 월봉 차트인데 아직도 바닥이죠. 이렇게 올랐는데도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이게 불과 2, 3년 전에 9만 원 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잘못 투자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잘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버려. 일단 이제는 올해는 코오롱 인도도 주가가 잘 복원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N텍 키움증권에서 이제 보고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폐기물 업체잖아요. 예. 그래서 호남 지역 여수 쪽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 해운, 골프장, 레미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영업이익 이번에 작년도에 36% 증가. 실적 되게 좋아요. PER이 근데 9배밖에 안 돼요. 폐기물 회사는 성장하거든요. 퍼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연한 20년, 신규 매립장, 가동 시작. 그리고 폐기물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 몇 개 없어요. 왜 혐오 시설이라 아무한테나 허가도 안 내주고 아무나 거기다 증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돈은 먹는 거죠. 워낙 단단한 비즈니스. 폐기물은 누군가는 소각을 해줘야 되고, 또 매립지, 매립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것에서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NT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요. 해운조선 쪽은 요거는 이제 다 읽을 순 없고, 올해는 해운, 내년은 조선이래요. 뭐 신한증권에서. 그래서 탑픽은 패노쇼. 그러니까 올해는 해운이 더 좋다는 얘기죠. 네. 내년에는 이제 운임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성과 조선업종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해운조. 근데 해운조 중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HM이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페노션, 벌크선 관련된 페노션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은 언제 가느냐? 내년입니다. 내년에 발주량, 그러니까 올해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아무튼 수주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수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과가 못 올라가요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성과만 올라가주면 훨씬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네. 내년을 좀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내년에 조선주가 좋아지면 투자는 언제 해야 되죠? 올해 여름부터 해야죠. 주가는 먼저 가잖아요. 5, 6개월 선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올해 뭐 여름 이후, 그때가 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해운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다는 그런 보고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덴티움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덴티움 보고서가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실적이 되게 좋을 걸로 전망을 해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개선될 것 같고, 덴티움은 그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근데 이쪽이 중국 시장이 요새 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중국, 이 회사도 뭐 중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예상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적 잘 나와 상한가 갔는데, 아직 이 회사는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요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PER이 한 11배 정도. 11배면 싼 거죠. 주가가 실적을 전혀 지금 반영 못한 것 같아요. 11배면 절대. 덴티움도, 사실 덴티움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뭐 그냥 끝도 없이 빠진 기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와장창 빠진 것 중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돌리는 것들 있죠.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항공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우주 테마가 붙어가지고 급등했는데 엄청나게 빠졌죠.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모멘텀 생기니까 뻥뻥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덴티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 반등, 급락 반등, 반등, 박스권.
그게 이제 올해 1월 15일부터 박스권이 열려서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덴티온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는 되게 좋은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봉상. 근데 여전히 바닥이죠. 정말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올해 좋은 흐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 이슈, 요게 그 메리츠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보잖아요. 기업을 보기도 하지만 큰 그림도 봐야 되잖아요.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걸 본 순간, 아직 시장 고점이 아니다. 버블이 전혀 아니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한두 달 쉬는 거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좀 빠질 때 여러분 포트 다시 한번 재편하시고, 너무 좋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와장창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3200 갈 땐 조심. 3000 깨지면 오히려 용기를 내고 공포에 사고 흥분에 팔자. 이 전략은 한두 달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또 급락장이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장에서 왜 사야 되는 용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버블이 터지면서 폭락장이 시작이 되면 뭐 사는 순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기 상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 환경.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분이 잘 적어주셨고, 5가지 질문이에요. 중국이 긴축하는 거 아니냐. 중국의 15금리가 단기, 굉장히 초단기 금리라고 합니다. 이게 단기에 급등을 하면 금리가 튄다는 건 긴축이에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오르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뭐죠? 돈의 공급이 주는 거죠. 돈의 공급이 줄면 돈 가치,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공급 개수가 줄면 그 제품 가격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튄다는 건 돈 공급이 준다는 얘기예요. 긴축입니다, 긴축. 말 그대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급락 나왔잖아요, 증시가. 근데 어저께 금리 급락했고, 오늘도 금리가 안정화됐어요. 하락했죠. 어쨌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요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요게 1일짜리 금리 보이세요? 뻥 튀었죠. 그러다가 꺾여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지표예요. 이게 너무나 저렇게 뭐 급변동 해버리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또 금리 인상까지 갈까봐 우려했던 거죠. 저거는 이제 좀 진정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올해 분명한 건 중국은 작년처럼 돈은 안 풀어요. 풀린 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좀 짜증나는 리스크예요. 중국이 돈을 회수해버리면 우리 한국도 같이 빠져버려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긴축을 할지 말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하면 충격이 불가피하니까 우리가 그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해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하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가 확실히 더 좋아져야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팬데믹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다. 당연히 쉽게 안 잡히죠. 아직도 날씨는 춥고 백신은 아직 보급은 많이 안 됐고. 근데 봉쇄가 길어질수록 뭐 내수 경기 안 좋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줄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빠르게 정상화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봉쇄가 길어지는 것 자체는 증시에 악재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환자 수 늘어나도 전혀 이상 없잖아요. 증시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돈을 더 풀거든요. 유동성 면에서는 더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악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호재죠, 호재. 백신 보급이 늦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생산도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여전히 그 이쪽 그 백신 보급에 대해서는 좀 늦어지니까 이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하반기 되면 빠르게 아마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상반기에는 30억 도스가 공급되는데 하반기는 무려 60억 도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웬만한 사람이 이제 다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존슨앤존스,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접종될 수 있으니까 더 종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좀 보급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백신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면 뭐 보급되는 거야 문제될 건 없습니다. 미국 경기부양책은 계속 늦어져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맘먹고 처리할 수도 있는데 공화당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근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부양 법안은 통과는 안 됐고,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만간 통과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도 급하잖아요. 환자도 많고 경기부터 살려야 되니까. 옐런 의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다른 거 우리가 따질 계제가 아니다. 경기부터 살려야지. 뭔 소리 하느냐. 예,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하고 그럴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무튼 이 경기부양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언제 될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에 작년 2분기 물가가 되게 낮죠. 유가도 폭락하니까. 올해 2분기는 당연히 작년보다는 좋아요. 그럼 당연히 물가 올라가겠죠.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작년에 안 좋았던 것보다 좋아지는 거. 그리고 항공료나 숙박 등 이런 서비스업 물가도 튈 수도 있어요. 백신 때문에. 근데 당장 여행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분명히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물가는 튀어요. 튀는데 옐런 의장도 그러니까 그 파웰 연준 의장도 그랬거든요. 파웰도 금리 2분기에 튀어도 걱정 안 한다. 두고 보겠다. 그냥 일시적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크게 염려는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진짜 시작되면 심각한 거 아니냐. 왜냐, 물가 오를수록 금리가 같이 가거든요. 그럼 증시에 되게 리스크 요인입니다. 근데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일시적인 것 뿐이다. 여전히 물가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요렇게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약은 중국 금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현상은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긴축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적어줬고, 팬데믹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봉쇄적 진위 덕분에 오히려 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있다. 그 수개월 내에 약화될 것 같다. 봉쇄는. 셋째,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은 공장 화재와 유통상의 문제 등으로 상반기에는 미달하고 있으니 맞고요. 그러나 3상을 통과한 백신의 사용이 이제 허가되고 기존 생산 애로 사항들이 해소되면 하반기에 당연히 좋아지겠죠. 넷째는 미국 경기부양책이 양당 논의 과정에서 사륙주 지연되는 것을 당장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연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어느 정도 선에선 합의가 될 것 같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섯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게 물가가 튀면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올릴까 봐.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튀어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파웰 의장.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으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개월 후면 이런 뉴스들은 뉴스 플로우는 긍정적인 소식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자체를 너무 비관하지 말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중에 근데 전 제일 걱정되는 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중국이 긴축할까 봐 이게 좀 겁이 나긴 해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메리츠도 거의 그럴 가능성 없다고 했는데 아무튼 중국이 긴축 안 하기를 좀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당사 이베스트에서 살만한 종목 찾기라 그래가지고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 이제 시장 보는 뷰, 퀀트, 그 다음에 섹터의 선택.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뭔지 저는 압니다. 예. 제목 그대로 44페이지 바로 갈게요. 44페이지에 뭘 살까요? 섹터의 선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섹터를 이제 탑픽을 꼽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만 이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뭐 꼭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탑픽으로 꼽은 그런 종목인데 이제 이번 주에 그 어쨌든 이제 건설 대책이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하면은 주택만 하는 회사예요. 해외 사업도 거의 안 하고 주택 위주로만 하는 그런 이제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아시아나항공 예전에 인수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했죠. 근데 이제 그거 포기하면서 이제는 이제 건설 회사로만 좀 바라볼 수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 들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그동안은 계속 규제 위주였는데 이제는 공급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특히 재건축까지 한다는 얘기도 좀 있으니까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발표되고 얼마만큼 강도 높은 게 발표되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HDC 현대산업급은 역세권 용적률 상향 여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래요. 용산철도, 강원대 역세권 뭐지? 역세권에 그러니까 HDC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는 딱 약간 스타일이 두 개거든요. 시행사가 하는 거 이제 시공사 요거 수주 따내 가지고 건설만 해주는 회사도 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직접 하는 회사가 있어요. IS 동서가 대표적입니다. IS 동서는 자기 땅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 개발하잖아요. 마진이 엄청나죠. 분양만 잘 되면.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도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체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곳에 대형 개발 토지 역세권 정도.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용적률 상향하면 요 회사라는 거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아, 역세권 하면 HDC 현대산업개발.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로 그 변창흠 장관의 정책에 들어가 있을지 한번 흥미롭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거 갖고 있어요. 예. 그 실적은 4분기는 그 조금 감소할 것으로 매출은 영업이익하고 약간 실적은 좀 그렇게 크게 일단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이한나 연구원 제가 워낙 보고서도 많이 보여드렸고 주가도 뭐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긍정적인 주가 타이어 코드 1위 타이어 코드 보면 패스 소재 1위 본업에서 잘하고 있고 그 다음 수소 탄소 섬유 세계 2위 이렇게 들어가고 수소는 여기 나와 있네. 수소는 기본적으로 금속 사이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성질이 있대요. 금속을 득곡에 적용한다고 이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속 그 사이사이를 파고 드나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부피가 커지면 이게 폭발이 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폭발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탄소 섬유가 필요하다. 간혹 지방 한적한 곳에는 저렴하게 하기 위해 금속을 사용하는데 2019년 강원도 폭발 사고 그게 그것 때문이죠. 금속. 그래서 탄소 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수소를 보관하기 위해선. 그래서 탄소 섬유.
수소경제에서 적용되는 제품이 또 많대요. 충전 소형 압력용기, 저장 탱크, 연료전기 스테간.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산소 섬유를 우리나라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유일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제 뒤늦게 간 거죠. 그게 발현되면서. 사실 뭐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그냥 아주 가파르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전공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 도어트림이라고 하나요? 자동차 문에 관련된 부품 만드는 회사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제너시스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 문에 들어가는 걸 좀 만듭니다. 실적은 일단 작년 4분기는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이게 전기차 뭐 핵심 부품은 아니에요. 네,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장 부품 회사라 그러죠.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거기 들어가는 회사는 내연기관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어떤 자동차에도 다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런 좀 뭐 한쪽에 치우친 그런 뭐 부품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원익 QNC는 워낙 이것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최영산연구원 그 코츠 모멘티브 자회사인 이 코츠 요거를 일단 내재화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낸드를 증설하면 낸드 이제 공정수가 늘어나면 그 코츠 사용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소모품이죠. 그래서 올해 실적 되게 좋아질 것 같다. 현재 PER 11배. 적자자 회사가 턴어라운드하고 전방 투자 지속. 그다음에 세정 및 코팅, 신규 아이템, 신규 매출 발생. PER은 평균 소재 부품 PER이 15배니까 주가가 비싸진 않죠. 그래서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익 QNC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오리나연구원이 이마트 쓸 줄 알았는데 현백을 썼어요. 현대백화점 이제 이번 달인가요? 그 오픈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직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뭐 출점을 해도 큰 폭의 뭐 수익을 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은 7,255, 영업이익은 역시 감소, 35%나 감소해서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해줬고, 백화점도 6.7% 정도 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쪽은 여전히 좋고요. 면세점은 뭐 일단은 쉽진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 9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좋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안 좋아요. 백화점 사람들 많이 안 가니까 옛날처럼. 근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백화점으로 많이들 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좋고, 특히 올해 출점, 여의도의 파크원 백화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거든요. 매출이 성장해요. 새로운 이제 매장이 생기니까. 그래서 95,000원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 역시 좋죠. 뭐 말씀 안 드려도 가공식품 회사고 수출도 잘하고 비비고 만두도 뭐 최고고 거기다 사료 가격도 튀고 사료 첨가물, 곡물가,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제일제당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가정 간편식, 거기에 최근에 뭐 곡물가 인상으로 통한 사료 가격 인상 기대감, 하여튼 뭐 너무 좋은 기업이죠. 다만 좀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은 있지만 뭐 계속 꾸준히 장기 투자하셔도 좋을 기업입니다. 국내는 햇반, H&M, 만두 등에서 투자 리수. 다 이제 집에서 먹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10월에서 11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 쪽은 슈완스 냉동 피자
이쪽에선 좀 매출 성장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급식 채널은 매출이 역성장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만두 부문이 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두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에서 대박 났죠. 바이오 쪽은 라이신이라고 사료 첨가제 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돼지 사육두수, 돼지를 키우는 그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또 당연히 사료도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쪽 사료 쪽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PHA는 뭐냐면은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이거를 지금 이제 화이트 바이오 사업 진출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제 그 제일제당이 만들 것으로 기대하는데, 어쨌든 얼마만큼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지는 지켜보세요. 전 세계에 세 곳밖에 없대요. 이 PHA 기술을 활용한 화이트 바이오 사업은. 그 정도로 좀 기술력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YN텍은 아까 말씀드렸죠. 폐기물 회사입니다. 이건 정우시연구원이. 예. 그래서 여전히 주가 싸다. 이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나와도 이제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죠. 이 회사 되게 답답해요. 천천히 가는데, 아무튼 정우시연구원은 그냥 데이터만 보더라고요. 예.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11월 이후 그래픽 카드 및 PC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이 다나와를 검색을 하게 되면 온갖 전자제품 다 나와. 전자제품에 특화된 회사예요, 사실은. 예, 오히려 네이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런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진 측면에서. 그리고 샵 다나와라는 걸 운영하면서 국내 B 브랜드 PC 유통망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립 PC 사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삼성, LG들 많이 쓰시는데, 요거 이제 그 다나와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PC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예, 이게 10년 동안 역성장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역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딱 그 정우시연구원이 좋아할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거를 무조건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되고, 저도 좀 이제 종목 얘기가 겁나긴 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이 딱 들어봐도 이건 괜찮아 보이네. 이건 좀 시간 걸리겠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 싶으면 사면 됩니다. 예를 들면 HDC 현대산업금을 지금 모멘텀 아셨죠? 역세권 용적률 하면 완화되면 무조건 현대. 예, HDC 현대산업개발 부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정책 기조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예. 근데 이거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예. 가지고 있는 땅, 뭐 전자공시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직접 공부를 마지막까지 하신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난 이건 사도 좋겠다 이러면 사시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뭐 좋다고 해서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수가 레벨 높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제발 당부드리지만 제발 올라갈 때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려도 급 나갈 때 물리자. 그래서 오늘은 3,100을 넘지 못하고 조금 아쉽게 증시는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해드렸고,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벌써 1시간 다 돼갔는데, 아무튼 오늘은 약간 좀 뭔가 김 빠진 콜라 같은 약간 장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너무 좋은 고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번에, 그리고 어제는 또 홍삼도 왔었고, 아무튼 이게 자꾸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여기 방송에 좀 불쌍하게 보이나 봐요. 예. 저 바쁘긴 바쁘죠. 근데 몸은 건강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좀 안쓰러워 보시는지 되게 먹을 걸 많이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부장님. 저는 부산에서 아들 셋을 키우며 부장님의 방송을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다둥이맘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너무 바빠 보이시는데 열심히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과 노력들이 연부장님께 더 큰 열매와 행복으로 되도록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산에 계셨으면 저희 가게에 직접 모셔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에 얼마 전 새로 시작한 홈쿡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이게 직접 하시는 건가 봐요. 예. 가족분들과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나시는 분들에게 마다 가시는 곳에마다 부장님의 선한 영이 끼쳐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결실로 다시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해드린 게 있나요? 저는 메신저입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에 떠도는 모든 정보나 보고서 이런 걸 제가 압축을 해다가 방송에 그냥 녹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새 제가 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를 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잘 내려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안 맞다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건 말씀드리고 중장기로 보면 이 종목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 아니다.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거? 예를 들면 롯데칠성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롯데칠성 한 3, 4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좀 예측할 수는 있어요. 중장기 방향성. 왜냐면 그런 보고서나 데이터, 뉴스, 산업 동향 이런 거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취사 선택하셔서 종목 선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이것도 하나의 이제 대안이라는 거네. 내가 종목을 봤을 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를 좀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좀 메모를 했다가 지금은 지수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안 되고 좀 빠져요. 네. 빠졌는데 나는 이 중에 현대백화점 마음에 든다. 그럼 그때 지수 조정장을 이용해서 편입하시는 거고 제일제당이 마음에 들었어. 네. 선택의 문제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당사에서 이제 연구원분들이 쓴 자료니까 참고를 한번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정장에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좀 종목들이다. 그러나 오르는 장에는 제발 사지 말자. 기다리자. 요거까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벌써 화요일인데 내일 또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변동성 클 거예요. 근데 매일 1일비 하지 마세요.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작년 10월처럼 올해 지금 2월이죠. 2월까지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도안은 드리는데 어쨌든 모든 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근데 여유 있게 변동성을 즐기세요. 주식은 빠지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못 견디면 안 됩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견뎌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대응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얘기하고 그래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주가가 좀 며칠 빠지잖아요. 이게 분명히 내가 좋게 보는 기업인데 흔들려요.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 봐야 되는데 아무 악재도 없어요. 어떤 악재도 없는데 주가는 빠져요. 이거 왜 이러지? 고민되죠. 아무 악재 없는 거예요. 장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누가 팔아서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악재 없고 오히려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사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이게 왜 빠지는지 보시고 그게 문제 없으면 기존 처음에 매수했던 이유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빠지면 왜 빠졌는지 생각 안 하고 일단 대부분 그러죠.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빠지지? 며칠 빠지고 손절해야 되나?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못 먹어요. 결국 이제 그렇게 흔들리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원칙대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